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거의 큰 틀의 이 어떤 전략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략 변화를 우리 한국, 특히 우리 정부가 제대로 보고 읽고 또 2019년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계속 저희가 다 동의가 되는 것처럼 2019년은 아마 우리 한국 외교사에 적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굉장히 다 겪었던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다 어느 정도 수준 또는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경험을 했고 남북 관계에도 물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의 말씀처럼 일단 뭐 트럼프가 시작한 세계 이 정세의 변화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말씀을 나눕니다만 트럼프가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미국 우선주의다라는 것을 주창하고 나와 있고, 특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유엔에서 가서 유엔을 해체해라라는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게 뭐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을 어느 정도 축소해서 주권을 좀 양보해서, 그래서 이 세계 공통의 번영과 안보를 갖고자 이제 그런 목표로 창설된 국제기구인데, 국제연합인데, 거기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선시해라.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다른 국가들도 계속해라. 그런 얘기를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9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 3년 내내. 저는 들을 때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항복판에서 연설을 하면서 유엔을 해체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읽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이 정책은 명확합니다. 동맹국가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을 증대하겠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제공했던 안보 공공재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겠다. 라는 입장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대중국 견제, 저는 전면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서로 간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미국은 아주 명확하게 그런 경제적인 이득과 이해를 손상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이번에 확실하게 누르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 표명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올해 윌슨 센터, 작년에는 허드슨 센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8분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면 내용 전체가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전방위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이 경쟁과 중국을 확실히 봉쇄하겠다라는 일종의 신봉쇄를 저는 선전포고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뭐 이거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한 명에 의한 어떤 이탈 행위냐.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면 미국이 원래 있었던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는 공교롭게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그 길목에 서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정치인이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그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은 후자 쪽으로 많이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고 축소한다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대중 영합주의에 근거한 자국 우선 정책을 트럼프가 아니고 그 이후에 뭐 설사 민주당이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한 그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물론 지금 트럼프처럼 거칠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요구할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갈등은 뭐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도 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은 지금 지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우리가 뭐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한미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저는 지소미아의 폐기를 온몸을 바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3주 전에 그 JTBC에서 하는 아침에 맞짱 토론이라는 거에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랑 같이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지소미아 폐기하면 안 된다였고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띄어 있는데 1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400개가 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 댓글 중에는 저런 그 한동대 학생들이 불쌍하다, 저런 교수한테 배우고 있다니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뭐 결론은 뭐 제가 좀 마음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결국 제 주장과 제 이것에 동의를 해서 조건부 유예긴 하지만 폐기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소미아 자체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그 직접 실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에 실시하려다가 실패했고 2014년에 한미일 그 정보 교류 약정 티사 맺었고, 그럼에도 2016년에 다시 한번 밀실 뭐 야합이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수상한테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건 뭐 많은 미국의 학자들 또 관료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미국이 이 지역의 지도를 쭉 놓고 보면 지금 핵심 국가로 얘기한 호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 견제가 안 됩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인도는 워낙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지도를 보고 있으면 핵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국가는 두 국가가 남는데,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일본이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 지소미아를 간신히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연 한국이 거기서 빠져나가겠다 하는 것은 미국이 그리고 있는 이 전략 틀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입장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뭐 잘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이제 미국의 이 동맹 네트워크 관리가 결국 실패하는구나. 미국이 이 지소미아 8월 달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대통령 트럼프만 빼놓고 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결국 지소미아 폐기로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이 동맹국과의 이 협력을 못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력 투구해서 이것을 막았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정부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조건부 연장을 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불필요한 많은 에너지 낭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은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방위 분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도 뭐 한동대 가기 전에 카이다에서 방위 분담 협상을 직간접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같이 5배를 요구하는 거 저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배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아주 명확하게 올 연말을 시한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때까지 지금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의 인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아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학장 억제 제도와 뭐 늘 얘기하는 거, 맞춤형 학장 억제라는 게 사실상 개념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잘 아시고, 전자권이 뭐 전환이 되는데 지금 조건에 기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만, 전자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과연 이 전략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미국과,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원자력 협정도 개정을 해야겠죠. 저는 뭐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물질이 재처리가 안 된다면, 제가 있는 포항과 경주에 핵 재처리 저장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고요. 21년이면 전체가 다 포화가 됩니다. 재처리를 해야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맺고 있는 수준의 협정 개정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다 돼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이 저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스웨덴에서 이 사실상 협상을 깨려고 나왔죠.
발전권과 생존권이다라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 측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얘기해보면 미국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발전권과 생존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 하는데 북한이 계속 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스웨덴도 그렇고 그 이전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 접촉 전혀 없고요. 지금 북한이 미국과 소통하는 것은 지금 성명입니다. 성명과 담화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지만 이 연말도 그렇고 과연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이미 저는 북한이 연말까지의 시한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는 지금은 판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미국과의 현재 형태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영변 혹은 영변 플러스 알파로 이어지는 그런 협상은 지금 포기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연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내년 상반기에 작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전범기업 현금화가 되는데 그 문제도 지금 내년 상반기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일본과의 관계도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큰 틀을 우리 정부가 잘 보고 특히 좀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특히 남북 관계 문제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우리랑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면서 특히 북한이 이 보통 국가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지난 1년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